오빤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 한 곡의 가치는 약 1조 원. 강남스타일.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국민 캐릭터 뽀로로는 130개국 아이들의 친구로 우뚝 섰고 한국형 창작 뮤지컬 김종 찾기는 세계를 향해 힘차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드라마, K-팝 중심의 한국 문화 컨텐츠는 점차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는 먹고, 입고, 즐기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에 선 우리의 문화 컨텐츠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소녀들의 함성 소리 들리시죠? 요즘 K-팝 대세로 떠오른 엑소입니다. 서울 국제뮤직페어에서는 차세대 한류 콘텐츠인 록그룹 공연도 펼쳐졌는데요. K-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이돌 댄스 음악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하이틴 스타와 댄스 음악이 있지만 예쁘고 잘생긴 아이들을 연습시켜 그룹으로 활동시키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다는데요. 한류의 물꼬를 뜬 드라마에 이어 아이돌 중심의 K-팝은 아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중동까지 진출. 세계가 들썩거릴 만큼 인기몰이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지구촌은 왜 K-팝에 열광하는 걸까요? 무대에서의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어떤 굉장히 판타지에 가까운 쇼를 보여주는 건데 한국은 되게 서구 팝을 기본으로 하는 댄스 음악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서구인들까지도 이제 그런 취향을 가진 팬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K-팝의 인기는 뉴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팝의 매력에 푹 빠져 산다는 제시카. 후렴구가 반복돼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뮤직비디오는 볼수록 빠져들게 한다는데요. Like I haven't even listened to American music these days. I'm so into K-pop. 제시카는 아끼는 소장품을 꺼내 보이며 진정한 팬임을 자부합니다. I have a picture. K-pop introduces the culture, and honestly, I love the culture a lot too. Like I find it very clean and pure and honest. I would love to live in Korea. 제시카는 틈만 나면 한국의 아이돌 정보를 검색하며 행복해하는데요. Oh, that's so sweet. 팬레터를 쓰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그녀는 진정한 한류 팬입니다. 오빠 사랑해요. 미국 내 대표 K-팝 프로그램인 MTV K. 이곳에서 활동하는 작가 카렌은 최근 K-팝 기사 쓸 일이 부쩍 늘었다는데요. It's very straightforward pop. It's not afraid to be what it is. It's not trying to hide it underneath of, you know, I'm cool, I'm edgy, I'm club music. No, they understand it's pop. It's pop music. And I think people recognize that sincerity and are reacting to it. 세계인의 사랑을 듬뿍 받는 K-팝. K-팝은 분명 한국을 알리는 국가대표죠. 거기에 K-팝을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인데요. 앞으로 K-팝의 수명이 길지 않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한국 아이돌에 대해 취재를 많이 한 루이스 씨는 말합니다. In terms of the K-pop artists, where everything has to be perfect. You know, the music has to be exactly what is planned by the entertainment company as a hit. In America, it doesn't work like that. You have to be able to connect on a personal level with music. It can't be canned, it can't be packaged, they're not going to buy it like that. 젊음과 문화의 거리.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홍대의 밤은 팔색조처럼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개성 있고 자유로운 인디 음악.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버스킹이라 부르는 거리 공연입니다.
나오면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음악이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텔레비전에서 듣는 건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홍대에서 이렇게 들으면 살아있는 것 같고 홍대에서 듣는 음악이 진정한 음악 같아요. 휴식 중인 홍대의 낮을 깨우듯 걸어가는 한 남자, 양종은 씨입니다. 제가 인생에 소중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하러 갑니다. 그가 말한 소중한 일이 뭘까요? 양종은 씨는 인디밴드 록그룹 게이트 플라워즈의 드러머입니다. 인디 음악은 대중의 취향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편인데요. 이들에게 음악은 어떤 개념일까요? 노는 거니까 노는 게 지겨울 수가 없잖아요. 네. 장르만 다르다 뿐이지 사실은 승식이는 아직도 지금 20년 넘게 놀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음악을 가지고 신나게 놀다 보니 한국 대중음악상 수상의 영예도 주어졌다는데요. 중간에 이제 취미같이 음악을 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중간에 또 다시 전공이 돼버렸죠, 저한테는. 어릴 적 드럼 소리를 듣고 생긴 호기심은 고교 시절 취미가 됐고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됐다는 양종은 씨. 한 씨도 드럼 스틱을 놓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집에선 다른 스틱을 잡고 있네요. 그에게는 드럼 외에 일러스트라는 놀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귀로 음악을 들으면서 영감을 얻을 때도 꽤 있어요. 굳이 보면서 영감을 얻지 않더라도. 일러스트레이터로 창작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음악이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전기가 사라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중 하나일 텐데요. 양종은 씨에게 인디 음악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결성된 그룹이 해체되고 2008년 그룹이 재결성하기까지 그는 자신에게 음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알아서일까요? 지금 흘리는 땀이 보석보다 빛나 보입니다.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고 해외 그래서 이런 노래, 이런 음악이 있구나. 그런 반응을 얻는 게 사실 제일 큰 목표죠.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인디 음악 같은 경우는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서 성공까지 하면 더 좋다라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강남 스타일만 해도 해외인들이 봤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음악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운과 함께 맞물려 떨어져서 된 거라서 인디 밴드도 어떤 순간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참 재미는 있지. 매일 밤 홍대 일대 작은 공연장에서는 각양각색의 인디 음악이 넘쳐 흐릅니다. 인디 음악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개성과 독특함이 살아있는 인디 음악은 그 자체가 K-팝의 가능성을 더 활짝 열어줄 차세대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인디 음악은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문이 열렸으니까 그러다 보면 확산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좋은 음악이 있으면 노출이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Oh, there's a possibility, definitely. I think more people here need to get exposed to them, and they'll find that they really like them too. Yeah, so the exposure isn't as high here as K-pop, but the potential for it to really take off is pretty high. 도쿄의 이케부쿠로.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이 밀집된 이곳은 젊은 층이 즐겨 찾는 문화 중심지입니다. 이케부쿠로를 시작으로 일본 문화 산업의 실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2위의 문화 산업 강국입니다. 어떤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공략했기에 문화 산업 강국이 됐을까요? 일본 문화 산업의 효자 콘텐츠는 바로 만화와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전문점 아니메이트.
규모가 가장 큰 이케부쿠로 본점 매장이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의 발길로 붐빕니다. 아니메이트는 만화와 게임 소프트웨어는 물론 캐릭터를 이용한 파생 상품까지 한마디로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매장인데요. 이런 매장이 일본 전역에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北は北海道から南は沖縄まで全国で109店舗あります。 아니메이트 하나만 봐도 일본 내 만화와 애니메이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좋아요? ゲームがすごい好きなんで、いろんなグッズがここに売ってるので、進撃の巨人のグッズが目当てで来ます。あとなんか買ったら特典がついてくるっていう。There is some familiar things for me, like Hatsune Miku, and I'm curious what are the trendy things now in anime.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해외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캐릭터와 풍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만화에 대한 규제가 없어 창작자들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친 작품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된 셈이죠. マーケット全体になると、1億4000億すいません1兆4000億ぐらい世界で広く、認知されておりますけれども、その中で一応確かでは分かりませんけど、6割ぐらいは日本のアニメーションが、見られて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케부쿠로가 속한 도시마구는 일본 만화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藤子不二雄先生ですね。 미나미 나가사키에 있는 시계점 주인 미키오 씨는 지역민들과 뜻을 모아 도쿄화장 협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ここにトキワ荘から出てた漫画家さんっていうのは手塚治虫先生はじめもうすごい作家の方たちばっかりで、まさにここでトキワ荘この地でトキワ荘のあったこの地で漫画の今の基本的なテクニック技術的なこととかも全部ここで生まれたわけですよ。 도쿄화장은 1952년부터 82년까지 약 30년간 존재하던 다가구 주택으로 당시 만화 잡지사가 만화가들을 입주시켜 창작 활동을 하게 했던 곳입니다. 하나사키 공원에 있는 기념비에 당시 활동했던 만화가의 자필 사인과 초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춥고 배고픈 시절을 견디며 활동하던 만화가들이 훗날 유명해진 덕분에 도쿄화장은 오늘날까지 후배 만화가와 팬들에게 유서 깊은 장소로 기억되고 있죠. 일본 만화의 토대를 다진 만화가들이 어떤 생활을 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나미 나가사키에서는 시간을 거슬러 초창기 일본 만화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화 속 배경으로 등장한 라면 가게는 실제 만화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는데요. 이대를 거쳐 깊어지는 맛처럼 만화에 대한 주인의 애정도 각별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라면 먹던 만화가들이 대중의 사랑과 인기를 얻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だって結構偉いで先生みんな有名で先生来てばそれ嬉しいよ。 도쿄화장에 맨 처음 입주한 만화가는 아톰의 아버지인 데즈카 오사무. 일본 만화계의 명소를 이젠 모형으로밖에 볼 수 없어 아쉽긴 했지만 도쿄화장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アニメを見ない人っていないじゃないですか、大人でも子供でも今。そういう時代の一番ここがだから基礎を作ったところなんで、だからそういうことを忘れてほしくないっていう使命感ですか、本当にそれだけでやってるみたいな感じですよね。 도쿄화장이 해체되기 전까지 견학 투어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꾸준히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방문객들을 위한 휴게실을 만들 계획이랍니다. 지역에서는 매년 도쿄화장 만화가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 이 할아버지는 데즈카 오사무 역할을 맡고 있다네요.
이들에게 도쿄화장은 사라진 과거가 아닌 영원한 현재였습니다. こういう大きいトキワ荘は世界遺産だと思ってますんで、この活動を続けることでそれに国も気づいていただいてちゃんと文化庁のバックアップをいただけるように持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ます。 집에서 사랑받아야 나가서도 대접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만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었다면 과연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미나미 나가사키 주민들의 만화에 대한 열정은 도쿄화장 투어라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냈고 도시마구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アニメというその文化をですね、やはり大きく育てていきたい。そしてそこに若い方が来て、で本当に安心安全な街で、この街でいろいろそういう今アニメって皆さん非常に関心強いですね、若い方が。そういう人たちが楽しめるような街を私たちも行政も応援をしていきたい。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 녹아 있다는 것. 이것이 문화산업 강국 일본의 성장 원동력입니다. 世界マーケットを目指して作品を作るというよりも、極端に言えば日本のアニメファンに向けていかにいい作品を作るかということで作っています。で結果的にそれが世界でも評価されるというような状況だというふうに判断しています。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기업 중 하나인 가이낙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가이낙스는 전 세계 일본 애니메이션을 전파하며 오타쿠 바람을 일으킨 회사로 유명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작인 에반게리온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애니메이션이죠. 30년 전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창업한 회사가 지금은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기업이 됐는데요. 대표인 야스히로 씨에게 일본 애니메이션이 세계 시장에서 강세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みんなが突き詰めて、つまり一部の人間が突き詰めていく。その突き詰めていったものを日本人は見て、その中からいいもの悪いものを自分たちの好みで見ていくわけですよ。だから逆に言うと突き詰めて作る人も大変だけど、それを見る人も厳しいわけですよ。현재 일본은 쿨재팬을 모토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사사키 교수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新しいクリエイターが育つようなやっぱり環境を作ってあげるということがまず大きい要因に一つなると思うんですね。デジタル化っていうんですかね。テレビやそれからYouTube や映画だけではなくて。電子、日本では電子書籍っていう言い方しますけれども、いわゆるその電子化が進んで、もっと気軽に見られるような、そういう、コンテンツ化っていうのが次に必要にな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 디지털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내실화와 장인 정신을 무기로 여전히 해외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일본의 하청업체 수준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경쟁력을 갖춘 애니메이션과 캐릭터가 생겼기 때문이죠. 애기들이랑 유치원 빼먹고 놀러 왔거든요. 캐릭터를 좋아해서. 자리가 본다고 지금 신나해서 왔어요. 한국 캐릭터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짜장소녀 뿌까. 2000년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출발한 뿌까는 해외 150개국에 진출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130개국에 진출한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도 있죠. 보통령이라 불리는 국민 캐릭터 뽀로로는 10살이 됐는데도 그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뽀로로의 로열티 수익만 120억 원 이상. 뽀로로는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약한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공략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60년대 철강 산업을 시작으로 70년대 자동차 산업,
80년대 반도체 산업을 거쳐 90년대 IT 산업에 주력했으며 2000년 이후엔 문화 콘텐츠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수출은 상품 수출의 4배 이상. 최근 황금알을 낳는 문화 콘텐츠가 또 하나 탄생했습니다. 5년의 노력 끝에 세상에 선보인 로보카폴리는 2012년부터 수출되기 시작. 50개국 100여 개 방송사에서 러브콜을 받았다네요. 해외 마켓의 어떤 관계자들은 거기를 폴리 프리스쿨 에이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로보카폴리가 이제 굉장히 그 반향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저희 경쟁자들 해외에 저희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이 그 폴리 프리스쿨 에이지를 타겟으로 한 작품을 기획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죠. 폴리가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된 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전략도 한몫했다는데요. 어떤 전략이죠?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과 이런 걸 동시에 전개할 수는 없을까? 일단 국내 시장에서 먼저 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해외에 저희가 진출을 할 때도 상품 준비하고 필름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보카폴리 사총사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제가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7살이 되기 전에 볼만한 컨텐츠가 없어서 그러니까 형이 보는 되게 굉장히 이제 선악구도가 극명하다던가 아니면 좀 폭력적인 상황이 나오는 그런 그런 컨텐츠로 좀 넘어가더라고요. 욕하다고 폴리의 시청층은 4살에서 7살 어린이들. 이 시기는 또래 문화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또래 아이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로보카폴리 구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로봇, 변신, 뭐 액션, 모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영웅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종합 선물처럼 접목시켜서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그걸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남자들이 참 좋아할 것 같다. 전 직원이 모여 로보카폴리 시즌3 콘티를 모니터 중입니다. 시즌3에서는 각 캐릭터별로 장비가 보강되고 사적인 공간이 등장하면서 에피소드가 훨씬 풍성해질 예정이라네요. 내 아이가 재밌고 유익하게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에 담긴 부모의 내리사랑이 세계의 아이들에게도 전달된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이야기와 그런 매력을 갖는 것들은 비슷하게 다 그 관통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남들이 보지 않는 그 비주얼과 본 적이 없는 어떤 캐릭터들이 나와서 표현해 줄 수 있을까? 그것들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보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일까요? 문화 콘텐츠 산업의 다른 이름은 창조 산업입니다. 창조 산업에 있어 국내외를 구분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문화 콘텐츠는 그저 좋고 나쁨만 있을 뿐이죠. Korean character, some of them they are very famous in our market. Puka was the first success story which was achieving, let's say, greatest performances in Europe, especially in France. Not only good for animation, but also good for merchandising, I think, which is my core business. So I'm still very happy to come here because each year there is something new and you get the feeling that it's a very quick moving market. So that's very interesting for us in Europe. 세계 캐릭터 시장의 규모는 약 170조 원. 기획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한국의 캐릭터 산업이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은 과거 10년 동안 매년 10% 이상씩 그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9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유아 시장 대상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그 10대, 20대, 30대 전 연령층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지금 나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 캐릭터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인기몰이 중인 라바는 영유아를 위해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처음에 라바가 방영됐을 때는 20대 이상부터 먼저 반응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이렇게 이제
그 위아래로 퍼져나기 시작했죠. 요즘은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먼저 러브콜을 보냈다는 라바는 현재 25개국 에이전트와 계약이 이루어졌고 내년엔 60개국으로 수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혹시 알고 있었나요? 라바는 TV보다는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미디어를 접하는 세대를 겨냥해 만들어진 컨텐츠라는 거. 그래서 에피소드별 분량이 매우 짧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사항, 라바의 활동 무대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점입니다. 옐로우와 레드, 두 마리의 애벌레는 뜻하지 않게 뉴욕에 상륙하게 되죠. 영화도 뉴욕 배경으로 많이 하거든요. 미국 영화의 반이 뉴욕 배경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어쨌든 그 세상의 중심에서 애들이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글로벌화를 위해서. 그래서 뉴욕으로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 특유의 정과 해악이 묻어있는 옐로우와 레드. 두 마리 애벌레는 대사 없이 특이한 표정과 행동으로 전 세대가 공감할 웃음을 전합니다. 연출가 입장에서는 하나예요. 그냥 재밌어야 돼요. 그 재미 코드가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코드라고 하면 재밌으면 그 캐릭터를 좋아해 줄 것이고 좋아해 주면 그것이 이제 어떤 수익으로도 연결이 될 거고요.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컨텐츠만 있으면 조금은 더 글로벌한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소가 생겼기 때문에 컨텐츠 개발에 얼마만큼 많은 그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느냐가 그 회사 경쟁력에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컨텐츠는 반드시 대중의 눈에 띄고 사랑받게 돼 있습니다. 이야기의 비밀을 주제로 열린 부천 만화축제. 이곳에서 그동안 천대받고 외면당하던 한국 만화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읽는 책들이 Y나 이런 것들이 다 만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 만화를 안 읽는 애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학습이나 역사나 과학보다가 만화에서 애들이 다 창출하기 때문에 엄마들도 그걸 막을 수 없고 저 또한 만화를 좋아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비주얼이랑 스토리를 제일 잘 담을 수 있는 매체가 이제 만화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그런 중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스토리의 어떤 이야기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성 같은 것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일본이 그랬거든요. 만화가 발흥을 하니까 문학 쪽에서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 영화 쪽에서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이쪽으로 많이 모이면서 그 상상의 영토, 생각의 영토가 넓어진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 생각의 영토, 상상의 영토, 문화의 영토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지금 입구에 들어서고 있는 거죠. 아이돌 가수 사인회라도 열렸냐고요?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만화를 연재하는 웹툰 작가의 사인을 받기 위한 줄입니다. 요즘 일부 웹툰 작가는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요. 줄 따라하고 알고 있어요. 작가님 따라서. 웹툰이라면 온라인으로 보는 만화잖아요. 그런데 왜 인터넷 공간에서 다시 보지 않고 책을 사는 걸까요? 웹에 올린 거랑 달리 편집을 새로 하셔서 책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사놓으면 집에서 보고 싶을 때 언제나 꺼내볼 수 있으니까 그냥 따로 샀어요. 나 왼손이라고 죄송해요.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강자로 떠오른 웹툰. 전문가들은 만화 콘텐츠로서의 웹툰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즐기고 괜찮다라고 느끼고 행복함에 젖어 있을 때 이것은 저절로 넘쳐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외국 사람도 그걸 보면서 공감하게 되고 느끼겠죠. 그러면 그거는 뭐 선전 안 해도 저절로 되는 한류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만화 유통량이 놀랍게도 세계 2위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웹 만화가 왕국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이제 무료로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고 나중에 유료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만화는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익숙해지는 가운데 웹툰 미생은 모바일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원작자인 윤태호 씨는 웹툰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웹 공간에서 만화가 나온다는 건 일단 국경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웹툰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만화
나가게 되면 어떤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우리의 어떤 웹툰 또는 디지털 만화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보다 더 그 우리나라의 디지털 만화가 조금 더 파급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라마와 K-팝이 한류를 대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전부는 아닙니다.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웹툰처럼 이제 막 싹을 틔워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문화 콘텐츠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제 문화산업 최강국 미국으로 가볼까요? 뉴욕 브로드웨이 55번가, 문화산업의 메카로 부상한 실리콘밸리입니다. 사람들이 이곳 실리콘밸리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New culture, new thinking. New York is the center of a lot of that kind of thing. And there's lots of customers here, so if you build software, you can sell it to the banking industry, you can sell it to the advertising industry, you can sell it to the fashion industry. So this is a major business community here in New York. 구글 같은 대기업은 첼시 지구에, 소규모 IT 벤처는 플랫아이언 지구에 모여 있는데요. 푸드트럭이 있는 이곳은 IT 벤처가 밀집된 곳입니다. Here, like a lot of offices, like they are working for IT, so a lot of people are working over here. They come, every day they come to me like to eat over here. 대중문화의 핵, 미래 먹거리. 문화 콘텐츠를 표현하는 말은 다양합니다. 공원에서 만난 대다수의 젊은이들 역시 문화 콘텐츠와 연계된 아이템을 구상 중일 테죠.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아이템 구상에서 창업, 투자 유치까지 어떻게 해낼까요?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이곳은 실리콘밸리 7년차 기업 타임홉입니다. 문화 콘텐츠는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면서 상상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타임홉은 추억여행, 즉 SNS의 사진과 글을 한 번에 모아 원할 때마다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Type of content is photos. I mean, a photo is an attempt at capturing a moment, it's an attempt to record something, right, and record a moment. And the photo is time-stamped and it's location tagged, and you also have things like tweets and Facebook statuses and Foursquare check-ins, and probably another 10 services in the next year will pop up, like Vine and Instagram Video and Path and all these services. And there are all different ways that people use to record their digital histories. And so we want to kind of pull all that into one coherent one coherent like history. 처음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지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해 지금은 꽤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조나단처럼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는데요. Basically now number 2 to Silicon Valley. It rivals it certainly in terms of amount of people and funding and all that stuff. And the lifestyle of living in New York, the quality of life is just so much better than anywhere else. For a young person, it's super exciting to be in New York City. And if you can make technology happen and live in New York City, it's the best of both worlds. 타임홉은 마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투자자를 만나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벤처 사업이 성공하려면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좋은 투자자를 만나야 합니다. 벤처 투자는 보통 2년을 지켜본 뒤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The way to think about it is that maybe only 1 out of every 10 or 20 investments you make is going to turn into a huge success. But the returns on that company are so large that it can pay for all of the failures and some. It turns out to be a very profitable business. You have to know how to do it. You have to know what kinds of companies to invest in and what companies not to invest in. But if you know what you're doing in this business, the returns are very, very, very good. 훌륭한 벤처 기업이 생기려면 벤처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겠죠. 지난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아카데미는
뉴욕시가 벤처 인재 양성을 위해 세운 공립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학생들은 어떤 공부를 할까요?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교실을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벤처 산업을 주도할 예비 인재들은 4년 동안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 지식과 컴퓨터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학교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요? It challenges you, and most public schools in New York City have like a bad rap because they don't really challenge you. But this school is different. They challenge you. It's sort of like a specialized school, even though it's a normal public school.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아카데미 복도벽에는 학생들이 롤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들의 사진이 붙어 있고 각 교실에는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명칭이 적혀 있습니다. So that they would get a feel for the understanding of this is a special school and this is a special opportunity, and we want you to understand that we're going to give you these opportunities. Now you just got to take advantage of it. We've done field trips to companies such as Google and Facebook, and we'll continue doing that throughout the next 3 years so that kids can actually be exposed to what's awaiting for them. 우리나라에도 창업 생태계 허브가 있습니다. 딕캠프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에서 만든 곳입니다. 별로 사업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도 바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뛰어들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딕캠프는 일할 수 있는 공간뿐 아니라 네트워킹, 세미나 등 다양한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에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보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고민거리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점, 그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와 IT 기술하면 한국이죠. 창조적인 벤처 사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환경이 갖춰진다면 제2의 스티브 잡스가 탄생할 수도 있겠죠. 소극장 문화의 산실 대학로. 대학로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공연이 대중과 만나고 있는데요. 뮤지컬 컨텐츠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넌버벌 퍼포먼스입니다. 타악 공연, 난타를 시작으로 아크로바틱이 가미된 점프, 비밥까지 넌버벌 퍼포먼스의 계보가 이어져 왔습니다. 넌버벌 퍼포먼스는 꼭 만화 같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인 재미들이 많아요.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하는. 그게 이제 넌버벌 퍼포먼스의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넌버벌 퍼포먼스 비밥 전용관. 넌버벌 퍼포먼스는 말 대신 몸짓과 소리, 음악으로 꾸며지는 뮤지컬 콘텐츠입니다. 비트박스, 아카펠라, 비보잉이 가미된 비밥 공연. 지켜보는 관객들도 흥이 날 수밖에 없겠죠. 신선하고 즐거웠던 거. 비트박스 멋있었어요. Very good, exciting, so exciting. This is very good because it's got hip hop, it's got the beatbox, and I think the actors are fantastic because they are so great that I enjoy every moment, every second of it. 넌버벌 퍼포먼스 비밥은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호주에서도 인기라는데요. 현재 10여 개국에서 공연을 요청한 상태고 내년엔 북남미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아시아에서 공연을 창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거든요. 우리처럼 그 큰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국가에서는 이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전 좋은 공연의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뉴욕에서 호평을 받았던 국내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 95년 제작된 명성황후를 시작으로 우리의 창작 뮤지컬은 조금씩 세계를 향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무대에 진출한 뮤지컬은 역사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 젊은 감성의 창작 뮤지컬이 세계 무대에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 뮤지컬은요. 김종욱 찾기요. 김종욱 찾기 보러 왔어요. 첫사랑을 소재로 한 감성 뮤지컬 김종욱 찾기는 2006년 초연된 이후 지난 7년 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의 대표 창작 뮤지컬입니다. 창작 뮤지컬, 특히 소극장 뮤지컬 같은 경우에 스토리텔링하는 방식 자체가 관객들하고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딴 나라 이야기, 뭐 혹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살에 바로 붙어있는, 폐부를 찌르는 혹은 근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결국 한국 뮤지컬의 강점이 아닌가. (3,000회) 넘는 공연, 58만 관객, 매출액 142억 원. 영화로 제작되고 책으로도 출간된 김종욱 찾기는 국내 창작 뮤지컬로는 유일하게 한중일 아시아 3개국에서 공연된 작품입니다. 우리 창작 뮤지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전 이 드라마의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번화가 롯본기. 이곳 아뮤즈 뮤지컬 시어터는 900석 규모의 한국 뮤지컬 전용 극장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이곳을 찾을까요? 6回で次の方。私はこれは今日は初めてです。私はこれは2回目。シーズン1からでとても好きな作品なのでソウルで30回ぐらい見てます。 공연 중인 창작 뮤지컬은 형제는 용감했다입니다. 이 작품은 2008년 우리나라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골 상가집에 내려온 사이가 안 좋은 형제가 유산을 찾으려고 좌충우돌하다가 가족애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적 감성으로 풀어낸 희노애락. 해학과 감동은 일본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感動しました。笑いもあり、涙もあり、すごい楽しかったです。韓国にミュージカル見に行かれる方が増えてき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初めてこの劇場でご覧になっていただいていらっしゃる方もいっぱいいらっしゃるんですが、やはりそのクオリティの高さで皆さん驚いていらっしゃいます。韓国のミュージカルの素晴らしさを分かっていただいて、他の作品にも足を運んでいただけるというようなことになればいいなと思ってます。 한국 영화가 발전한 속도보다는 거의 3배에 가까운 속도로 한국 뮤지컬, 창작 뮤지컬 시장이 확보되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충분히 시장성이 확보됐다라는 게 증명된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여기서는 아까 미국에서 활동 중인 김정한 뮤지컬 감독. 그러면은 it'라고 안 하고 it is라고 하면 돼. 작업 중인 작품은 스페셜 5. 김정한 감독은 모든 사람이 초능력을 갖고 사는 세상에 초능력 없이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으려 합니다. 이 장면에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며 여기서 새롭게 아이디어 회의도 같이 하면서 이것저것을 같이 병합해서 많은 작업을 같이 하죠. 현재 뉴욕에서는 한인 1.5세대와 2세들이 한국 뮤지컬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데요. 뮤지컬 기획자로서의 능력을 펼치는 김정한 감독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스토리를 재밌게 잘 만들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하면서 되게 가능성을 많이 봐요. 저 뮤지컬이 요새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핫한 뮤지컬입니다. 제일 비싼 뮤지컬. 그는 초심을 찾아야 할 때마다 브로드웨이를 찾는다는데요. 오늘은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 왔다네요. 2014년 상업적으로 준비하는 뮤지컬이 있는데 그 뮤지컬 들어가기 전에 시장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뮤지컬 배우는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뮤지컬 감독은
직접 기획 제작한 작품을 브로드웨이에 올리는 것을 꿈꾸죠. 브로드웨이에 입성을 하는 순간에 사실은 전 세계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훨씬 더 이제 고부가 가치가 이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많이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를 목표를 두고 공연들을 만들죠. 김정환 감독은 오늘도 브로드웨이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사람들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 나중에 성공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헐리우드 키드가 자라 한국 영화 발전을 이뤘듯 20년 전 뮤지컬 키드가 자라 창작 뮤지컬 날개를 펼쳐 세상을 향해 비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지난 10년간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드라마, K-팝, 캐릭터 산업의 뒤를 이을 한류 콘텐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먹고 입고 즐기는 K컬처입니다. 세계 4대 컬렉션 중 하나인 뉴욕 패션 위크. 이곳에 한국 디자이너 양유나가 있습니다. 뉴욕 패션 위크 스프링 서머 2014 준비하고 있어요. 전 세계 3만여 명의 바이어가 몰려든다는 뉴욕 패션 위크는 실용적인 룩을 추구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컬렉션인데요. 디자이너 양유나는 2010 뉴욕 패션 위크의 첫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전도유망한 디자이너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The quality and the materials are so strong, and I think Yuna is one of those young designers who has a point of view and has a really great manufacturing and development behind her. 데뷔 3년 만에 뉴욕은 물론 대만, 일본 등 해외로 진출한 그녀의 컬렉션은 여성스럽고 하늘하늘한 소재를 남성적인 과감한 커팅으로 섞어서 여성스러우면서도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하는 브랜드입니다. 밀라노에서 디자인을 배우고 런던에서 예술적 성향을 갖춘 그녀가 최종 선택한 곳은 뉴욕이었습니다. 뉴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면요,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열려있고 뉴욕처럼 기회가 또 실력만 있으면 열려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 불리는 뉴욕. 우리에게 뉴욕은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하는 낯선 곳이 아닙니다.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입는 시대. 이런 일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한국 토종 브랜드 옷 입어보니 어때요? Quality's really good. It's like sometimes you buy something, it's just for like one season, it's good, and then you're like, okay, next year I have to go and buy new stuff. And with you, it's like you can wear it like next season as well. That's what's like better than other brands as well. 맨해튼 소호중심가에 자리한 한국의 빈티지 캐주얼 브랜드 매장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네요. Especially customer traffic is huge, increasing 30% to 60% in some of our locations. So over this current year, so really big growth rate. 패션 못지않게 주목받는 것이 바로 한국의 화장품 K-뷰티입니다.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토종 마케팅이 제법 통하는 것 같죠? 한국 제품들은 자연 친화적인 제품들이 많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Very nice. That they're very good for your skin and keeping you looking young. Using the BB cream, like the blemish and darken spots, fantastic. I feel like it's a new big hit that you see it on the commercials all the time. So I think it's going to be a success. 우리가 써보고 좋은 제품은 해외에서도 성공합니다. K컬처라는 이름으로 어떤 열매가 더 열릴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I think Koreans make an amazing cosmetic product. So I think in the Western world, in New York, in America, it should do very well. Right now, Hallyu is going very strong. If you look at all the aspects of what's going on, what's being delivered by Korea in general, in terms of food,
kimchi's benefits are being punctuated in the media constantly. Korean restaurants are coming up left and right in New York, and it's actually one of the most popular forms of eating right now. Focus on one outside of their own is a little bit unnatural for Americans. So the key is to be integrated within what we call this melting pot that's America, where you have a healthy dosing of what's good with everybody, not overemphasizing one or the other. 일본의 드라마 겨울연가가 상륙한 이후 치에코 씨는 윤사마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시작은 드라마였지만 지금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진정한 한류 팬이 됐죠. 치에코 씨가 배용준 씨의 열렬한 팬임을 증명할 증표, 바로 겨울연가 파친코입니다. 집에 파친코 기계가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パチンコ屋さんに行くとあっという間に1万円2万円なくなってしまうので最後面まで見たかったんですよ。で最後面見るにお金はいっぱいかかりますから、そしたら近所の中古パチンコ屋さんに置いてあった時にどうしようかなと思って随分悩んだんですけど、欲しくてで最後面まで見て彼との運命を、分かち合おうと。 치에코 씨는 19살에 데뷔한 만화가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그녀의 작품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윤사마가 캐릭터인 에세이 만화도 있습니다. やっぱドラマを見て韓国のみんなのこう実生活が分かって、とても興味深かったですね。肉親のこう強いつながりとか純粋な感じとか、あと熱い感じが今までの認識とはまたちょっと違う。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기본. 치에코 씨의 입맛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 식당에서의 삼겹살, 오리고기를 즐기는 것은 그녀의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친구들까지 한식 마니아인가 보네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드세요? 한두 번 이상? 자주 아니에요. 바로 보시죠. 친구들과 한식을 즐기고 때때로 한국어로 얘기하고 사는 곳은 일본이지만 치에코 씨의 생활은 한국인과 다름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꼭 들르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한국 음식을 파는 식품 매장입니다. 마트에서 장 보는 전형적인 한국 주부 같은데요. 치에코 씨에게 한국은 이웃나라가 아닌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韓国ドラマや韓国の映画を見てその舞台になったところにやっぱり観光サイトシーイングしたい。それがこう人気が出てくると観光とか食文化だとかいろんなところにやっぱり波及してきますので、私はやっぱりもう一回韓流ドラマみたいなものが、日本の中でこうもうちょっと流行ってもらうといい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は思っております。 Progression for K-pop fans is to go from liking the music just surface level to immersing themselves fully into Korean culture and finding that it's a really fascinating culture to learn about. 우리나라에서 실패했는데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소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현대화시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디 음악, 애니메이션, 뮤지컬. 한국에는 아직 피지 못한 문화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발굴된 양질의 콘텐츠는 K컬처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진정한 문화 한류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